자, 우리 6월 모의고사 보다 많은 거 마저 봅시다. 그래서 지금 복습 링크 확인해 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오늘 우리가 할 독서 두 지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 해설 강의가 궁금한 친구들은 찾아 들으시고, 해설 강의 내가 안 들어도 돼. 내가 안 들어도 되는데 총평은 꼭 찾아서 들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6월 모의고사에 남은 두 세트 있죠? 두 세트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나요부터 볼 거예요. 주제통합적 읽기. 일단 주제통합적 읽기는 너네들한테 요구하는 능력 자체가 통합적으로 읽어라 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나를 읽을 때 가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번 모의고사에서 제일 아쉬운 세트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이 세트. 그러니까 이 세트가 뭔가 주제통합적 읽기를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지 중간중간에 조금 진술이 껄끄러운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세트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물론 내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를 읽을 때 가를 붙잡고 있어야 돼. 붙잡고 있어야 되지만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그리고 가를 읽은 다음에 가와 관련된 이해도를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를 읽고 나서 가와 관련된 건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사실 저번 해설 강의부터 계속해서 내가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시간 제로 풀었을 때 어떻게 풀었는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트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다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먼저 문제를 쭉 눈으로 훑어볼 거예요.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는 전개 방식이죠. 전개 방식이기 때문에 제일 뒤로 뺄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거시적 독해를 묻는 거니까. 미시적 정보를 묻는 다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답처럼 보이는 애가 잡혀야 돼. 바꿔 얘기하면 내가 전개 방식 문제에 정답처럼 보이는 선지가 안 잡히면 사실 읽기에서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니까. 특히 이제 요약은 됐을 리가 없죠. 전개 방식이 안 잡히면. 그래서 선생님 저는 아직도 전개 방식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돼요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거시적 흐름 잡는 연습부터 좀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뭐라 그랬어요? 거시적 독해이기 때문에 역으로 실수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문대기가 쉬워요. 그래서 마킹할 애만큼은 꼭 눈으로 확인해라.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5번은 기억에 대한 이해니까 기억 어디 나오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 그 다음에 얘와 관련된 내용 끝났을 때 와서 풀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이건 내가 총평 때 유형과 관련해서 언급을 이미 한 번 했었죠. 그래서 상호 비판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는 유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A의 입장에서 B를 비판, 평가해라 이런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제일 처음으로 잡아야 될 건 A의 입장. 그죠? 그래서 입장을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놓는 행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B를, 이거는 B에 대한 일치불일치라고 했었죠. 쉽게 얘기해서 A의 입장이 적절하더라도 B가 이야기하지 않은 걸 까면 안 된다. 요거를 체크하라는 거고. 그 다음 비판 평가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검증, 이렇게 비판 평가하는 게 타당한가를 따지라는 건데 대부분 여기서 다 나온다고 했었죠. 그리고 얘도 유형은 상호 비판이지만 선지 하나에서 상호 비판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냥 가 입장에서 나를 비판하거나 나 입장에서 가를 비판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똑같이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7번은 나의 형평운동이니까 나에서 형평운동과 관련된 내용 나오면 좀 잘 읽어야겠다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8번의 보기죠. 보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특히 가나형에서 보기 유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는 가 읽고 가의 내용 머릿속에 다 넣어두고 나 읽고 나의 내용 머릿속에 넣어두고 보기 읽고 가나 보기 입장에서 선지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만 들어도 까다롭죠. 그렇기 때문에 찢어서 접근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를 읽고 난 다음에 와서 선지를 먼저 훑으면서
가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선지가 뭔지를 잡아두고 해당 선지를 가의 입장에서 적절성 판단한 다음 남은 내용을 보기에서 확인하고 답이 안 나오면 남은 건 나를 읽고 와서 똑같은 행동 반복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9번에 어휘 문제 나와 있는데 내가 사실 어휘 문제는 그동안 다 넘겼죠.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번에 이 어휘 문제 틀렸다고 가져오고 내가 3명 돼요. 3명 돼요. 그래서 어휘 문제 다시 한번 얘기하겠다. 어휘 문제는 크게 보면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술어를 묻는 유형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자어를 묻는 유형이에요. 이번 6월 모평도 딱 이 두 가지를 낸 거죠. 그래서 한자어를 묻는 유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어휘력이야. 그러니까 이 단어 아니 모르냐. 근데 서술어를 묻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서술어도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니까 어휘를 알고 있어야 돼. 그렇게 푸는 게 정석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 혹은 헷갈리는 선지가 있었다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사전 찾아서 1번부터 5번 선지의 두 다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찾아서 예문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어휘력을 길러야 되니까. 근데 야매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도 마냥 야매는 아니야.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가 있는 야매인데 그게 뭐냐면 언어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술어 자릿수라는 개념을 배우잖아요. 그죠? 이 서술어 자릿수가 뭐냐?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 성분의 개수를 따지라는 거죠. 근데 서술어 자릿수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서술어 자릿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단어가 서술어 자릿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움직였다. 이때 움직이다는 한 자리 서술어죠. 근데 뭐 바람이 나무를 움직였다. 이러면 이때 움직이다는 두 자리 서술어죠. 그러면 왜 자릿수가 달라졌는가?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서술어 자릿수, 정확히 얘기하면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 성분을 체크합니다. 필수적 성분을 체크해요. 만약에 필수적 성분의 개수 자체가 달라, 그럼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다른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아. 개수가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필수적 성분의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걸 고르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번 어휘 문제잖아요. 이번 어휘 문제죠.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단은 애환에 관심을 주다요. 주어는 무조건 요구하는 거니까 생각합니다. 알겠죠? 0자리 서술은 없어요. 최소 한 자리야. 주어는 무조건 요구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애환에 관심을 두다요. 이 두다는 승리를 눈앞에 두다. 얘는요, 학생회에 부서를 두다. 얘는 친구를 두다. 한 자리죠? 이거 일단 날려요. 자릿수 다르잖아. 그죠? 그 다음 얘는 친구에게 마음을 두다. 얘는 지식과 경험의 근거를 두다. 그럼 4개 남죠? 이 4개 중에 뭐가 답이냐? 애환 관심 자리에 들어가는 의미가 애환 관심이랑 가장 비슷한 게 답이라고요. 아시겠죠? 이게 그냥 단순히 감을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서술어로 기능할 수 있는 용언 같은 경우에는 어휘 의미의 풀이 자체가 필수적 성분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두 다에 또 찾아보시면 무엇을 어떻게 하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다고 실제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역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환의 관심을 두다죠. 승리를 눈앞에, 학생의 부서를, 친구에게 마음을, 지식과 경험의 근거를. 뭐가 의미상 가장 유사해? 4번이 가장 유사하죠? 좀 더 4번이라고 이렇게 보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라고 한번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자, 지금 갑니다.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에 보면서 생각한다. 알겠죠? 계속 강조하지만 지문의 내용을 듣는 거 의미 없어. 손필기 준비했어. 알겠죠? 어차피 끝나고 가져가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적을 필요도 없어. 그냥 나는 편의상 설명을 위해 너네들한테 수업을 해야 되니까 간략하게 메모를 할 뿐 여기 있는 내용을 받아 적는 거 의미 없다고. 수업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너네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선생님은 어떻게 읽는가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 너네들이 어디를 이해하지 못했고 어디가 어렵게 느껴졌는지는 알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아시겠죠? 뭘 모르는지는 아는 상태에서 앉아 있는 게 숙제의 목적이다.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 노비는 주인이 상속 매매할 수 있는 물적 성격을 지녔죠. 자, 그러면 이게 물적 성격의 의미죠. 그죠? 그러면 어휘에 의미 붙이는 거 얘는 어렵지 않죠? 물적 성격이 뭐예요? 그래, 물건과 같은 성격이야. 물건과 같다는 게 무슨 뜻이야? 상속 매매 가능하다. 그죠? 그러면 요 정도 체크해 두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재산권 및 수송권 등. 자, 이거는 일종의 예시고 자유와 권리도 부분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자유 권리 인정받았다. 조선 전기에 증가하던 노비의 수는 외란과 호란 이후의 감소 추세를 보였고, 외란과 호란 이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그래,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는 감소 추세를 보였고 이렇게 읽으면 된다. 이게 내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너네들이 국사 필수 세대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인문지문에서 과거보다 예전에 기출됐던 내용들보다 국사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을 조금 더 수준 높게 전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인 거야. 너네들은 모두 국사를 배웠을 거니까 출제하는 분들도 이 정도는 알겠지라고 낸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사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뭐 어디 제발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깜짝깜짝 보지 말고 평상시에 좀 봐. 알겠죠? 자, 여러 사정으로 양인과 노비의 신분 격차도 줄어들었다. 얘도 마찬가지다. 이런 거 각주 안 주잖아 이제.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국사에서 배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분 격차도 줄어들고 숫자도 줄어들었어. 이러한 변화는, 자, 지시표현이에요. 이러한 받는 거 뭐야? 그렇지. 숫자 줄고 신분 격차 줄고 계속 강조하는데 지시표현 환기해야 돼. 알겠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시험장에서 이거 환기하려고 했는데 잘 기억 안 나. 이건 문제가 안 돼. 왜? 눈으로 확인하는 거 얼마 안 걸린단 말이야. 제일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이걸 모르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게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글이 망가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무조건 의식적으로 환기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변화는 노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고 이전에는 찾기 어려운 양반들의 노비에 대한 글로 구체화되었대요. 그러면 얘와 관련된 문제 아까 있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아직은 기하과 관련된 내용 없으니 그 문제를 풀지는 못할 거고 뒤에서 이 글과 관련된 내용을 좀 잘 잡아야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문단 끝났으니까 바로 요약합니다. 바로 요약합니다. 자, 1문단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지. 1문단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선시대 노비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조선시대 노비에 대한 내용이다. 이 노비와 관련해서 어떤 정보 있었어요? 그래. 맞아. 후기로 갔을 때는 수도 줄고 신분 격차도 줄어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 초반부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지. 물적 성격을 갖는 한편 그렇지. 권리, 자유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따른 인식 변화로 인한 글이 기억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 기억과 관련된 내용을 읽으려고 하는 거야. 자, 양반들은 노비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슬퍼하거나 행적을 기록한 여러 글을 통해서 노비의 다양한 시각을 표현하였다. 충성스러운 노비를 충이라는 성리학적 이념을 투사하여 칭송하였고, 충성스러운 애들은 충이라고 칭찬했어. 그죠? 그 다음 노비를 자꾸 연약한 존재로 형상화한 시선은 주인이 노비를 대하는 온정적 차원에 머물렀대요. 자, 온정적 차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거죠? 자꾸 연약해. 가여움. 이런 거잖아. 그죠? 노비의 의연한 행동과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자, 의연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의연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그래, 이거 굳세다 이런 뜻이에요. 찾아 제발. 알겠죠? 심지어 야 6월 모평인데 안 찾으면 평상시 공부는 뭐 안 봐도 비디오. 내가 어휘 단기간에 안 된다고 했죠. 이제 단기간이 남을 때가 얼마 안 남았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물리적으로 어휘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온다고요.
알겠죠? 사실 지금도 간단간단해. 제발 습관화해. 알겠죠? 찾는 거. 노비의 불평등한 여건과 처지는 거론하지 않았어. 비난한 주인을 위해. 비난하다는 게 뭐예요? 왜 불쌍해? 그래, 가난해서 쓸쓸한 거야. 알겠죠? 비난한 주인을 위해 희생하는 노비의 애환을 관심을 두면서 노비에 대한 미안한 심경은 드러냈지만 신분 질서를 정면에서 문제 삼지는 않았대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기업 글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될 정보는 뭐예요? 솔직히 온정적 차원, 의연한 행동과 의지 강조, 불평등한 여건과 처지 거론하지 않음, 애환에 관심을 뒀음, 미안한 심경은 드러냈음, 신분 질서를 정면에서 문제 삼지 않았음, 이런 세부 정보들은 기억하려면 다 암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머릿속에 넣을 수는 없어. 대신 뭐는 기억해야 돼. 그렇지. 뭔가 시선이 둘로 갈려있다. 이 정도는 인식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 충에 대해서 아니면 의연한 태도에 대해서 온정적 시선에 대해서 이런 시선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불평등한 여건이나 처우, 그 다음 신분질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요 내용이 기억이 나오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가 기억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기서 바로 기억과 관련된 거 체크한다고요. 자, 앞에 보고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판단해봐. 지배층의 이념에 따라 행동한 노비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록하였다. 맞아요. 맞죠? 지배층의 이념이 뭔데요? 그래, 이거죠, 이거. 성리학적인 거. 그죠? 그 다음, 노비와 양인의 신분 격차가 줄어들면서 노비들이 갖게 된 인식을 형성하였다. 야, 이게 노비들의 인식이야? 아니잖아. 누구의 인식이야? 양반들의 인식이죠? 이거 주체 바꾸는 거죠. 이건 평가원이 그냥 전형적으로 구성하는 선지의 방식이잖아. 그죠? 그 다음, 양반이 노비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약자로 여기는 태도를 반영하였다. 맞아요. 맞죠? 따뜻한 시선이 뭐예요? 그래, 이게 온정적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노비의 애환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간과하였다. 맞아요. 맞아. 그럼 여기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이 뭐예요? 그렇지. 신분질서. 그죠? 그 다음, 굳센 의지를 지닌 노비의 행동을 부각하면서도 노비가 처한 불평등한 현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얘도 가능하죠. 여기서 굳세다가 뭐야? 이게 의아하다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체크해 주냐면 우리 평가원이 최근에 까다롭게 선지를 구성하는 방식이 뭐라 그랬어요?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지문에 있는 글자를 갖다 쓰고 적절한 선지는 지문에서 쓰지 않은 하지만 의미는 통하는 단어로 치환하는 거. 이 방법으로 우리는 헷갈리게 한다고 했죠. 사실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선지를 구성했다고요. 근데 솔직히 얘는 너네들이 풀면서 이전에 우리가 봤던 선지들과 다르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죠. 그렇게 선지 판단이 그러니까 이거 아예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다고요. 단어를 바꿨네. 이걸 지금 알았을 수도 있다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간단해요. 이해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성리학적 이념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가 이해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꾼 거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베스트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지를 못한 게 더 잘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인지를 못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바꿔 얘기하면 이 구성 방식 그대로 출제하면서 어렵게 낼 수 있다. 내가 총평 때도 얘기했죠. 이번에 6월이 쉽게 나왔어. 쉽게 나왔는데 6월이 쉽게 나왔다고 9월이랑 11월이 쉬울 거라는 보장은 없고요. 그렇다고 9월이랑 11월을 어렵게 내기 위해 새로운 유형을 만들 것도 아니라니까. 똑같이 물어볼 거예요. 똑같이 물어볼 건데 너네들은 어렵게 느낄 거라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쉽게 얘기해서 여기 읽히는 것처럼 읽히게끔 훈련을 해놔야 돼요. 어떤 글이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목표로 우리가 정규 때도 계속해서 요약하고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 이어서 이러한 양반들의 시각과 달리 자, 또 지시표현. 그죠? 이러한 뭐예요?
얘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길죠. 저 이러한 받는 거 뭔가 단어 수준이 아니잖아. 앞에 내용이잖아. 그죠? 이걸 지금 입 밖으로 내뱉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이런 정보는 입 밖으로 내뱉으려면 그냥 단순히 내용을 환기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정보가 정리가 돼야 입 밖에 내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떠오르는 대로 그냥 주저주저 내뱉을 수는 없잖아. 내가 물어봤는데. 그죠? 그러니까 나도 안다고요. 수업 시간에 내가 이렇게 귀찮게 하면 너희들이 속으로 내 욕하는 거 안다니까. 저 새끼 또 시작했다. 이 생각하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귀찮게 하는 건 이 짓을 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내가 학기 초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강의 듣는다고 절대 안 들어. 강의를 듣는 행위는 너네들 성적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요. 무조건 너네가 생각해야 돼. 능동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럼 늘어. 이걸 계속 반복한 애들은 이미 6월에 체감했을 거라고요. 뭔가 글을 읽을 때 다르다. 이게 체감이 됐을 거라고. 내가 총평 때도 얘기했죠. 그게 체감이 안 됐으면 설사 이번에 성적이 잘 나왔어도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해야 돼. 아시겠죠? 반대로 성적이 잘 안 나왔어도 그게 체감이 됐으면 걱정하지 말라고. 방향은 맞으니까 그대로 쭉 하면 돼. 아시겠죠? 이게 이러한 양반들의 시각, 저 이러한 받는 거 뭐야? 오디오 겹쳐도 돼. 내가 알아서 걸어둘게. 얘기해봐. 아, 왜 앞으로만 얘기해? 뒤에도 얘기해, 빨리! 얘기해. 입 뻥긋거리나 볼 거예요. 또 입만 뻥긋거리지 말고요. 얘기해. 같이 봤잖아. 머릿속으로 정리해보라니까. 선생님, 저 너무 수준 거예요. 누가 혹시 제 목소리를 듣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쳐다보면 어떨까요? 아무도 뒤에 안 돌아봐. 그리고 그렇게 수줍으면 입모양으로라도 얘기해. 내가 볼 테니까. 왜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시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대답하냐 못하냐 이것보다 중요한 건 대답하려고 노력한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잔소리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러한 양반들이 지금 다시 뭐야? 그래, 맞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두 개 달려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특히 요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이러한 양반들의 시각과 달리 실학자 이익은 다른 각도에서 노비 문제를 접근했대요. 그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명, 천체의 운행에 따라 기륭을 점치는 영역인 성명, 시세에 따라 인간의 힘이 참여하는 조명으로 운명을 나누었대. 이게 일단 각각에 대한 설명인데 첫 번째로는 운명을 나누었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구분 분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 분류해야겠다 생각했어야 돼요. 구분 분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야 돼.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 각각 어휘의 의미를 글자에 붙이는 게 어렵죠. 왜 어렵겠어? 한자어를 모르니까. 바꿔 얘기하면 한자어를 아는 애들은 붙이는 게 어렵지 않았을 거야. 선생님 저 한자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체크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읽으면서 체크를 해둬야죠. 근데 우리 진짜 최소한 이건 알아야 돼. 그죠? 얘 뭐야? 하늘천이죠. 봐봐, 하늘천 알죠? 그럼 내가 너네들한테 묻고 싶은 건 이거야. 하늘천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읽었냐고 시험장에서. 지금 너네도 하늘천이라며 해. 근데 시험장에서 너 알았을 거 아니야. 이게 하늘천이라는 거. 이게 하늘천이니까 하늘이라는 의미를 떠올리려고 했냐고. 그게 중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명 뭐야? 하늘의 운명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이거 무슨 한자인지 알아요? 그래, 별 성자야. 만약에 이 한자를 안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는 별 보고 점 보는 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만약에 어휘를 알면. 그죠? 한자를 모르면 체크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한자가 좀 어려워지는데. 자, 얘는요. 알아요? 네, 그럼 이건 체크해야겠죠. 그죠? 만들 조자예요. 그러니까 조명은 뭐냐면 운명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이 한자를 안다면 운명을 스스로 만드는 걸 체크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면 체크해야지. 근데 자 여기까지는 부드럽게 이야기한 거고요. 얘가 뭐예요? 이건 이제 모르면 지랄하겠죠. 6월 목표인데 어휘 안 찾았다는 뜻이니까 시세가 뭐예요? 네, 계속 얘기해 보세요. 왜 이것만 얘기해요?
얘가 뭔데요? 시대 그 당시 따라서 뭔데 이게? 에? 그래 형세 생태 그게 무슨 뜻인데요? 그래 일이 돌아가는 상황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시대 혹은 시기의 형편에 따라 인간의 힘이 참여하는 그게 조명이로 운명을 나누었다. 천명과 성명은 인간이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 자연 이치로 간주하고 자 그러면 운명을 처음에 셋으로 나눴어요. 일단 얘랑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게 이익이야. 근데 이 이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이익이 생각하는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운명을 처음에 셋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천명. 천명이 뭐예요? 그치 하늘이 되는 운명.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야. 두 번째 성명. 얘는 뭐야? 그렇지 별 보고 천체 보면서 길흉 좋고 나쁜 걸 점치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명. 얘는 그렇지 인간이 참여해서 스스로 운명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나눠놓고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나누는 거죠. 다시 요렇게 나누는 거죠. 얘네들은 다 뭐야? 인간의 일에 반영하지 않는 자연 이치고요. 그 다음 조명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빈부 귀천 등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얘는 인간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빈부 귀천 이런 것들을 바꾸어 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는 조명의 대상을 왕과 고관대작으로 한정했던 이전 학자들의 논의와 달리 자 그러면 얘도 비교대조하고 있는 거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역시 얘도 마찬가지야.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지식표현 머릿속으로 의미 환기해야 돼. 조명 뭐야? 인간의 힘이 참여하는 운명이야. 인간의 힘이 참여하는 운명의 대상을 원래는 왕과 고위 관료들로 한정했었어요. 이전에는. 근데 이익은 노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다는 거죠. 즉 노비도 인간의 힘이 참여하는 조명의 대상이야. 그래서 이 노비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빈부 귀천 등을 바꿔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논의의 결국 핵심은 뭐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포함되고요. 이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는 건 결국 노비도 포함된다. 이게 결국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는 사회의 전 구성원이 주어진 상황에서 각자의 노력으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대요. 납득돼 안 돼? 납득돼 안 돼? 얘 납득돼야 되죠. 그죠? 왜? 그렇지. 조명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죠? 신분은 세습이 아닌 개인의 재주와 덕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그는 노비의 매매와 세습을 금지하면 노비가 점차 사라질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익은 신분이라는 것 자체가 재주와 덕행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되고 또 노비 매매 세습 금지해야 돼. 그러면 노비가 사라질 거야.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이처럼 자 여기서 이가 받는 건 뭐예요? 얘기해 빨리 또 이 받는다. 빨리 얘기해. 이 받는 거 뭐예요? 그렇지. 일단 신분, 재주, 덕행에 따라 결정되고 또 노비 팔고 세습하고 사고 팔고 세습하고 이거 안 돼. 그러면 노비 없어져. 이거 그죠? 양만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기회를 개방하고자 했대. 그에게 인간 삶의 변화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고 국가의 역할은 조명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반을 보장해주고 결과에 개입하지 않는 거야. 여기서 이 조명이 받는 게 뭐예요? 조명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거를 선생님 이때 어휘가 이거 무슨 뜻이에요? 비추다예요? 아니면 뭐 사전 찾아보니까 목숨을 구하다 있던데 뭐 복지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질문한다는 건 도대체 어디부터 놓친 거예요? 이거 핵심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가능한 최소한의 기반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 결과에는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인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끔 만들어주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참여하지 말아라, 개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가가 이익이니까 이익의 입장에서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 A의 입장에서 그 부분만 먼저 쭉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익은 인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차별적 시선에 대해 비판할 수 있냐 이걸 생각해야 되죠. 그죠? 이익은 차별적 시선에 대해서 비판해야 안 해요. 하겠죠? 왜? 그렇지. 모든 사람이 다 조명의 대상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 입장에서 가능해. 그 다음 이익은 인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한다. 그러니까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걸 비판한다는 것은 이익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야 되나? 그죠? 이익이 교육의 필요성 강조했다 이런 내용 있어? 없죠? 날아갑니다. 그 다음 이익은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제시하지 않고 개혁을 논의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이게 맞으려면 이익이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제시하고 개혁을 논의해야 돼라고 주장했어야 되죠. 그죠? 이런 내용이 있었어 없었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우리 지금 이익의 내용 다 봤잖아. 이익이 야 일단 국가의 기본 체제 제시하고 개혁 논의해야 돼.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잖아. 나랑 안 했어. 그 다음 자 여기부터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뭘 판단하는 거예요? 일치불일치를 판단한다. 비를에 해당하는 거잖아 여기부터는. 그래서 가가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여 개인의 발전 기회를 차단한다는 점을 비판한다고 했으니까 이익이 국가의 개입을 강조했어야 돼 일단. 그죠? 국가의 개입 강조했어? 아니죠. 아까 기반만 만들어주고 결과에 개입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 다음 이익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자연적 이치를 언급하지 않았어? 언급했죠?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자연적 이치 뭐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되죠. 정답 1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 입장에서도 답은 고를 수 있다. 가 입장에서도 답은 고를 수 있다. 자, 그 다음 보기 문제. 가 가지고 선지 훑으면 얘는 선지 훑었을 때 가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뭔지 잡는 게 어렵지 않죠. 왜냐면 선지에 가나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죠? 그럼 가 적혀있는 얘네들 이 선지들의 가와 관련된 정보만 일단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의 조선시대의 노비는 소유주의 뜻에 따라 매매 대상이다. 맞아 틀려? 맞죠? 그죠? 처음에 나왔잖아. 물적 성격. 그죠? 그 다음 가의 이익의 주장은 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의 당위성과 결부되었다. 이거 내가 총평 때도 얘기했지만 일단 얘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애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어휘 하나하나의 뜻을 생각해봐. 사회, 제도, 변화, 능동적, 행위, 당위성. 여기서 모르는 어휘 있어요? 만약에 모르는 어휘 있어. 그러면 맞힐 방법이 없다. 그냥 틀려야 돼. 그러니까 어휘 공부 좀 하시고. 알겠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있는 어휘를 안 다쳐. 근데 너네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맨날 강조하는 눈으로 글자 훑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휘를 안다고 생각하면 문장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아. 그냥 둥둥 떠다니는 어휘의 의미만 조합하려고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 그죠? 그럼 봐라. 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의 당위성이잖아. 그죠? 그러면 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해서 능동적인 행위를 하는 게 마땅히 그래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 입장에서 사회 제도 변화를 위해서 능동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왜 마땅히 그래야 돼? 그래. 이건 모든 사람한테 해당돼야 되잖아. 근데 현대 상황은 어때요? 현대 상황은 그렇지 않죠. 노비 사고 팔고 세습되고 그죠? 그 다음 신분은 능력이나 덕행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세습되잖아.
그죠? 그러면 인간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빈부 귀천 바꿔갈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이익은. 그러니까 이익은 사회제도 변화를 위한 능동적 행위의 당위성 결부된 거 맞죠? 이게 주장 관련되어 있는 거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익의 입장에서 맞다고요. 맞아요. 그럼 얘는 지금 가가지고는 답이 고를 수 없죠.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기 가지고 확인한다고. 자, 1번 식민 지배에 따른 노예 무역의 대상이었던 노예. 자, 이건 어디 나와요? 여기 그죠? 노예를 사고 팔아. 그러니까 소유주의 뜻에 따라 매매, 사고 파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능하죠? 얘는 완전히 맞고요. 그 다음 5번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 얘는 어디 나와? 여기 나오네. 그죠? 그럼 봐라.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가 뭐예요? 어떤 성취인데요? 노예 출신 작가들이 어떤 성취를 얻었는데? 문학적 성취를 얻었죠. 노예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성취를 얻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노예 출신 작가들이 얻은 문학적 성취가 사회제도 변화를 위해서 능동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건 마땅히 그래야 돼. 라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게 오답률이 엄청 높았잖아요. 얘가 오답률 세 번째로 높았던 문제죠.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맞아 보이면 동그라미 치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노예 출신 작가니까 사회제도 변화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건 마땅히 그래야 돼 라고 얘기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무슨 말이야? 생각하라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안 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전개 방식을 가가지고 쭉 체크합니다. 자, 가는 노예제를 비판한 학자들의 인식 차이를 이야기했어요. 아니죠? 그 다음 노비가 겪는 불합리한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제시했어요. 이거는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안 나와. 직접적으로 뭐 이게 문제점은 이러하다 이러면 안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양반들 글이 나올 때 뭐 불평등한 처우 이런 것들은 언급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신분제가 존재한다든지 매매 세습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불합리한 사회 현실의 문제점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나도 이 문제를 풀 때 나는 얘를 세모를 쳤습니다. 난 얘를 세모를 쳤어요. 뭔가 우라고 하기는 확실하지 않은데 그냥 X치기엔 또 애매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나도 세모 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 조선시대 노비에 대한 특정 실학자의 견해 나와 안 나와? 누구? 그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는 얘를 눈으로 확인했다고. 얘를. 그러니까 솔직히 평가는 저런 거 가지고 장난질 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은 성리학자였죠. 이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개인적으로. 근데 혹시 모르니까 실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이익이 얘기했다는 건 기억이 나는데 이익이 실학자인 건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얘는 눈으로 확인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개 방식 문제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해. 알겠죠? 왜냐면 내가 이건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 노비에 대한 양반들의 여러 견해 나와. 나오죠? 글이 여러 견해잖아. 그죠? 그 다음 양반과 노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한계 나와. 안 나오죠? 구조적 한계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3, 4가 확실히 남아요. 2번은 조금 애매하고 그러면 3, 4를 먼저 나가지고 체크하고 그때도 다 안 나오면 2번 체크해야겠다. 이 정도 이해되시죠? 자, 이제 나로 갑니다. 자, 19세기 말부터 서구의 기본권 사상이 알려지면서 민권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대. 기본권 알려지면서 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구나. 이모군란 이후 급진 개화파는 사회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민권 신장에 관심을 기울였대요. 자, 신장이 뭐예요? 그렇지.
높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민권을 높이는데 관심을 기울였대. 6.1주는 근대 국민 국가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 민에 주목했대요. 자, 그래서 지금 쭉 정보를 계속 던지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머릿속에 넣을 수 없어. 그죠? 그러니까 흐름 정도만 머릿속에 잡아두는 거야. 아, 19세기에 이런 건 사실 수업 때문에 적는 거고 손필기에도 적혀 있지만 너네들이 공부할 때 보기 편하라고 적는 거고 너네들이 실제 요약할 때 이런 거 요약 안 해도 된다. 알겠죠? 선지에서 물어보면 그때 눈으로 확인하면 돼. 시기 물어보면 아 이거 처음 부분에 나왔었지 그때 눈으로 확인하면 된다고. 왜냐면 이걸 기억하려고 하는 건 사실 암기니까. 이해되시죠? 서양에서 기본권의 개념이 들어와서 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급진개화파죠. 그래서 급진개화파 중에 6.1주 이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민 이게 근대 국민 국가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요 이야기를 했고 그는 민에게는 절대적인 청구 인권 이외에 사회 계약에 의한 상대적 권리, 인위적 권리가 있고 역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구분 분류한 거죠. 얘는 나누는 거야, 그죠? 뭘 나누는 거야? 그래 민권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민권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민권 설명하는 거야. 아니 저 권리가 민의 권리잖아. 민의 권리가 뭐야? 민권이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민권을 둘로 쪼개고 있는 거죠. 뭐랑 뭐로? 그렇지. 청구인권이랑 그 다음 그렇지. 사회계약은 동안 인위적 권리랑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죠. 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근대적인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봐봐, 지금 두 번이나 강조했어. 그죠? 필수적이라고 역설. 힘써 이야기했다 이거잖아. 힘줘 얘기했다 이거잖아. 그러면 우리도 머리에 박으려고 해야 돼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필자가 글을 전개하는 방식과 우리가 글을 읽는 방식이 동일해야 된다랑 같은 맥락이라고요. 필수적이라고 역설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필수적이라고 역설했겠어. 그러니까 우리도 머릿속에 얘를 넣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요 민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근대적인 법률이 있어야 돼. 이걸 만들고 시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에게 민은 무지한 존재였기 때문에 뭣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교육받지 않으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존재예요. 너네들이랑 똑같아요. 그죠? 너네들도 어렸을 때 짐승 새끼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사회화 겪는 거잖아. 그죠? 약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박영규는 자 사람 바뀌었어요. 그죠? 여기까지가 저 6.1준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물론 답은 나왔지만 6.1준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만 해보자고요. 그러면 1번만 남았으니까 6.1준이 인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가 일치불일치로 맞는지를 잠깐 보세요. 그죠? 6.1준 차별적 시선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있죠. 어디? 그래 이것은 아니죠. 자 여기서 또 내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너네들이 차별이라는 워딩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아니 선생님 저게 차별이에요. 차별은 뭔가 뭐 신분제처럼 뭐 노비 뭐 이런 거 차별 안 해요. 일단 첫 번째 하다못해 유치원생한테 한 명한테만 과자를 주고 한 명한테 안 주는 것도 차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차별의 어휘적 의미가 뭐예요? 그래 차이를 두어 구별하는 거야. 이게 차별이야. 그냥 차이 둬서 구별하면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차이 둬서 구별하죠. 차별 맞다고.
두 번째, 차별의 어휘적 뉘앙스를 묻는 문제는 정약용 유형원 그 세트에서도 이미 한번 물어봤죠. 평가원이 이미 물어봤습니다. 그거 불과 2년 전이잖아. 2년 전 아니면 3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이 3년 만에 다시 내도 또 틀린다니까요. 이거 오답률 6이잖아요. 이것도 상위 10개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어휘 좀 신경 쓰시고 첫 번째로 그 다음 기출문제 볼 때도 풀고 와 맞췄다 넘어가지 말라고 알겠죠? 맞았나 틀렸나랑 상관없이 뭘 물어봤는지를 좀 체크하세요. 그거 묻는 거 계속 반복되잖아. 아시겠죠? 자, 뭐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이런 거 뭐 일치불일치로 다 날라가죠? 교육의 필요성 얘기했는데 얘기하지 않았다. 이거 당연히 일치불일치로 날라가고 국가의 기본체제 제시하지 않고 개혁을 원했다. 기본체제 민 얘기했잖아. 그래서 날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에서 못 잡아서 답은 고를 수 있는데 가 가지고 정답을 고르는 게 베스트였다. 그 다음 박영선은 그럼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 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권으로 위태롭다. 결과적으로 얘는 민권을 강조한 거예요. 그죠? 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권으로 위태롭다. 이건 뭐야? 민권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 그리고 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을 통해서만 존재 가능하고 내가 이런 한정적 의미는 좀 주의 깊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라고 했죠. 법을 지킬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이런 애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서 잡아놓길 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저 박영수도 마찬가지죠. 박영수도 일단 민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아. 근데 여기에서 뭐와 관련지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지. 법과 관련해서 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법을 통해서만 존재 가능하고 법을 지킬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아시겠죠?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